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3학년 다른 담임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조금 안쓰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국어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는데 2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씩이나 걸리진 않을 텐데 필기가 좀 많은 단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그 담임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강의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또 필기는 또 따로 멈춰가면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2번을 돌려서 보고 또 중간중간에 예쁘게 색색깔로 하느라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였거든요. 선생님 보고 참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기특하기는 한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필기할 때 이게 여기 파워포인트로 선생님은 컴퓨터를 쓴 거잖아요. 그때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뭐 예를 들면 명선이를 비유한 표현 5개에다가 선생님이 뭐 보라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 색깔이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이렇게 색깔을 바꿔야 해서 바꾼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컴퓨터 화면, 뭐 휴대폰 화면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앞에 줄 친구하고 뭐 그 다음 줄 친구하고 서로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색깔을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색깔까지 막 너무 일일이 다 선생님이 파워포인트에 만든 것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고 보기 좋게 필기하고 싶은 마음, 네, 나중에 공부할 때 꼼꼼하게 하고 싶은 마음, 네, 이거는 참 너무나도 기특하고 잘하고 계십니다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에너지가 소진된다 라고 하면 조금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활동 첫 번째 토끼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토끼전에 나타난 주요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핵심 정리하고 학습활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학습량이 다른 때에 비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밴드에다가 첨부 파일 올려놨었죠? 네, 65쪽에 교과서 65쪽에 부착하라고 이제 올려놓은 파일인데요. 여러분들 인쇄를 하셔서 여기 빈칸에다가 필기를 하셔서 이제 테두리 오려서 붙이시든지 아니면 인쇄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로 쓰시면 됩니다. 좀 쓸 게 많고 이렇게 일시정지 멈춰놓고 쓰셔야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 쓸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다 준비되셨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끼전의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토끼전의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인물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요, 주요 개념에 대해서 파악하면서 주요 공간적인 배경, 즉 용궁이죠. 이 용궁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용궁은요. 육지와는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육지에 살던 토끼가 끌려온 공간이었고요. 토끼는 뭐 힘없는 뭐 작은 동물이기는 합니다만 육지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폴짝폴짝 뛰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용궁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용궁은 어때요? 토끼가 살던 산과는 달리 육지와는 달리 용왕이 있고 용왕 밑에 신하들이 많이 있고 이 신하들은 용왕을 위해서 움직이고 뭐 이러한 질서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용궁은 토끼가 자유롭게 살던 육지와는 반대되는데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대비라고 써주시고요. 용궁은 육지와는 대비되는 공간이다. 네, 되셨나요? 네, 그리고 또 용궁은 어떤 질서가 있었다고 했죠? 네, 용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용왕의 요구에 따라서 용왕을 위해서 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마치 언제 갔나요? 네, 조선시대 때 우리 왕조 같죠, 왕조. 조선시대 왕조를 그대로 이렇게 축소해서 갖다 놓은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하가 임금님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무조건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사상인가요? 네, 유교 사상에서부터 온 질서죠. 그래서 이 용궁은요. 사회적인 모범이 되는 신하의 충성심이 드러나는 유교적 질서의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모범이 되는 신하의 충성심이 드러나는 유교적 질서의 공간. 네, 유교에서는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잖아요.
네, 그런 가치가 구현되는 공간이 용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궁은요, 여기 위에서 나와 있듯이 유교적 질서가 구현된 공간인데 유교적 질서가 이상적으로 긍정적으로 구현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유교적 질서가 굉장히 순기능만 다해서 긍정적으로 구현된 공간이었다면 왕은 선정,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를 펴고 백성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그러한 왕에게 충성하여서 왕의 뜻을 잘 따라줌으로써 나라가 잘 돌아가고 백성들도 편안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용궁에 드러난 지배층, 그러니까 왕으로 상징이 되죠. 용왕은 자기가 아프다고 힘없는 백성을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어서 힘없는 백성에게 그 권력에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횡포를 부릴 때 신하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제지를 하면 좋으련만 난 신하니까 왕에게 충성해야 돼 라고 하는 유교적인 군신 관계만 따지다 보면 왕에게 충성해야 나에게 보상이 돌아와, 이것만 따지다 보면 왕이 백성에게 횡포를 부리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왕의 잘못된 뜻을 신하가 따르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모습이 용궁에 나타났고요. 이것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정리해보면 이 용궁은 정치적인 군신 관계와 군신은 왕과 신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신하가 왕의 뜻을 옳든 그르든 무조건 따진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생각해서. 그리고 권력의 횡포가 만연한 공간이고요.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용궁은 정치적인 군신 관계와 권력의 횡포가 만연한 조선 후기 사회를 반영한 공간이다. 조선 후기 사회를 반영한 공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용궁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토끼전은요,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그렇게 담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요. 이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그 실제 인물 계층이 있습니다. 자, 2번에다가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번,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계층과 조선 후기 사회의 계층과 창작 의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끼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네, 꾀가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작고 힘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꾀를 내지 않았더라면, 지혜롭지 못했더라면 그냥 용왕의 약으로 쓰이기 위해서 그냥 속절없이 죽임을 당할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토끼를 상징하는 계층은 가장 힘이 없는 계층, 즉 피지배층, 백성을 의미합니다. 네, 백성. 토끼가 상징하는 계층은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용왕은요? 네, 용왕은 왕으로 상징되는 지배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힘이 있고 그 힘을 올바르게 쓰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힘없는 피지배층에게 횡포를 부리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배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왕은 조선 후기의 지배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별주부는 어떤가요? 네, 별주부는 자기의 뜻이 크게 있다기보다는 나는 신하이니까 이 용왕에게 무조건 충성해야 돼 라고만 생각을 하죠. 네, 조선 후기에 백성을 위하기보다 그냥 자신의 입지에 따라서 왕에게 충성하는 본인의 역할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무언가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의 신하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하는 계층, 신하. 이렇게 토끼, 용왕, 별주부는 백성과 지배층, 신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성을 상징하는 토끼가 작품 속에서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백성들이, 작품을 만들어낸 민중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을까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토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권력의 횡포에 일단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끌려갔잖아요.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저 지배층의 횡포에 놀아나기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도 머리가 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똑똑하다. 그래서 고난을 자신의 지혜로서, 꾀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토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이 창작자들의 의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 그리고 헛된 욕심을 버리는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와
헛된 욕심을 버리는 태도를 강조함. 이 헛된 욕심을 버리는 태도를 강조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처음에 토끼가 애초에 용궁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속아서 나에게 뭔가 내가 이제 조금 더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속아서 끌려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용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또 보도록 할까요? 네, 용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나 아프니까 힘없는 토끼 네가 희생해? 그냥 계속해서 그러한 태도만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 눈에, 조선 후기에 백성들 눈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였던 힘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지배층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별주부도 보도록 할까요? 별주부는 그 당시에 신하를 의미하고요. 이 작품에서는 조금 비중은 작은 편입니다. 별주부가 한 일이라고는 용왕의 명령을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별주부는 충성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등장인물에 대한 의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의 전체적인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의 성격, 제재, 주제,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 프린트를 못한 친구들 이 내용 우리 여백에다가 좀 적어주시고요. 65쪽이 칸이 작으면 64쪽에도 적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빈 곳 찾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래. 이 작품은 일단 조선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소설이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 쓰인 문학을 갖다가 우리는 고전문학이라고 하고 일제강점기 때 쓰인 문학부터 현대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소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소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울 만한 용어인데요. 이 작품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 일단 적어보세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 조선 후기에 어떤 가수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노래와 이야기를 섞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것. 그런 장르를 갖다가 판소리라고 하잖아요. 노래와 이야기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장르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구연 동안 사이사이에 노래를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TV도 휴대폰도 또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문학, 연극, 드라마, 소설 이런 식으로 어떤 예술의 장르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분화되어서 발전되어 있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 장르의 문학이 막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예술적인 활동을 사람들이 했고 즐겼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판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판소리는 노래와 이야기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상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판소리를 즐기다가 어떤 판소리 하는 명창이 이렇게 앞에서 노래 부르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둘러 앉아서 즐기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백성들이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소설을 막 써서 종이로 붓으로 써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돌려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조선 후기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전히 완전히 새로운 얘기를 창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옛날 얘기처럼 들어서 아는 얘기를 써내려간 경우가 더 많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 중에서 그동안 봐왔던 판소리 공연에 있었던 스토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판소리라고 하는 공연 장르가 먼저 있었고 이 판소리의 내용을 소설 형식으로 소설화하여 적어 내려간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설들을 갖다가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해요. 판소리계 소설. 자, 우리가 공부한 이 작품 토끼전 역시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조금 적어 볼게요. 이 소설은요, 일단 판소리에서 판소리계 소설로 발달한 것은 맞는데
판소리로 노래를 불려지기 전에 옛날 이야기로 전해져 온 게 먼저였어요. 이렇게 옛날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를 갖다가 통틀어서 입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구전설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판소리계 소설 토끼전은 제일 처음에는 그냥 옛날 이야기로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부터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판소리라고 하는 공연 장르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판소리 수군가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였던 거를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으고 발전시키고 해서 판소리로 이렇게 공연을 해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무식했던 백성들이 한글을 배워서 쓰고 이걸 유통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 한글 소설이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 수군가의 내용을 소설화하여서 누군가가 씁니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을 하게 돼요. 이 작품은 구전설화였다가 판소리로 공연이 되다가 판소리계 소설로 정착이 되어서 우리한테 글로써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배우게 되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사실은 인간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등장인물들이 사람은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동물.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어쩔 때는 사물을 갖다가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소설들이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화라고 하고요. 이것은 우화소설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우화소설. 우화소설.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의인화해서 소설 이야기를 꾸며낸 것, 이것을 우화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되셨을까요? 성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은요, 재미있습니다. 네, 토끼가 꾀를 내는 것도 재미있고, 그 꾀에 속는 것도 재미있고, 마지막에 똥을 줬더니 똥을 먹고 또 낳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머러스한 성격을 지닌 문학작품을 우리는 해학적이다 라고 합니다. 해학적. 성격 첫 번째, 해학적. 해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고 그냥 유머러스하다, 재밌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요, 우리 아까 전에 등장인물의 성격,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계층 이런 것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 지배층을 은근히 비판합니다. 지배층을 까요, 까. 자, 이렇게 은근히 비꼬아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네, 풍자라고 하는 용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상당히 풍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풍자, 풍자적. 풍자라고 하는 것은요, 비판을 하는 건데 그냥 객관적인 서술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기보다는 어떤 잘못하는 사람을 살짝 비꼬아서 비틀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것을 갖다가 풍자라고 합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비판의 대상을 비꼬아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화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화 소설이니까 그렇겠죠? 의인화시켰기 때문에 우화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면 안 돼. 힘없는 백성에게도 자기를 지킬 힘이 있어. 아니면 토끼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등등등등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교훈적인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교훈적, 교훈적. 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이 소설의 주요 재료라고 했죠. 주제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게 주제고요. 제재는 주요 대상, 이 소설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재료를 갖다가 제재라고 합니다. 제재는요, 첫 번째로 용왕의 병, 왕이 아프다. 지배자가 아플 때, 지배자가 어려울 때 백성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토끼의 간이었죠. 토끼의 간, 용왕의 병 이런 것이 이 소설의 주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윗부분에서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계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상징하는 계층과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창작 의도 이렇게 나누어서 봤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셋이니까 주제도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끼를 중점으로 해서 주제를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토끼가 처음에 욕심이 있어서 수궁으로 끌려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토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헛된 욕심의 경계. 또 하나는 욕심을 부려서 위기에 처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꾀를 잘 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이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토끼를 중점으로 해서 본 주제는 헛된 욕심의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용왕을 중심으로 보도록 할까요? 용왕은 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피지배층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을 비판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용왕에 초점을 두어서 보면 이 작품의 주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는 지배층을 향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도 보도록 할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남은 등장인물 별주부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별주부는 일단 용왕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직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로 볼 수도 있는데, 별주부는 나중에도 보면 토끼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냥 확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것은 좋은데 너무 융통성 없이 군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용왕이, 자기 위에 있는 왕이 자기에게 불합리한 지시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융통성 없이 따르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융통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을 주제로 볼 수도 있어요. 별주부에 초점을 두어서 주제를 파악하면 우직한 충성심 강조, 상황에 따른 융통성의 중요성, 이렇게 주제를 볼 수도 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특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데 결국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인간 사회, 조선 후기의 사회인데 이것을 갖다가 동물들을 등장시키고 용궁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화적인 기법으로, 의인화하는 것을 갖다가 우화적이라고 했잖아요. 우화적 기법으로 인간 사회를 풍자했다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 작품입니다. 표현상의 특징.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중의 비판 의식이 잘 드러난 그런 작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창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중의 비판 의식을 표현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까지 해봤고요. 한 장 넘어가서 66쪽의 학습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작품 속 등장인물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거 내용만 기억을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토끼의 상황 어땠나요? 별주부의 꼬임에 넘어가서 수궁에 갔어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지혜롭게 방법을 잘 짜내서 위기에서부터 탈출하죠. 네, 적어볼게요. 지혜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남. 토끼는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에서 벗어나요. 처음엔 욕심 부리다가 별주부에게 속아서 수궁에 가지만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용왕의 상황 보도록 할까요? 자, 용왕은 일단 병이 났죠?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토끼의 간을 얻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토끼한테 속았거든요.
그래서 토끼에게 소가 토끼를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용왕이 작품 속에서 보여준 주요한 모습이죠. 자신의 병을 고치려고 토끼의 간을 얻으려 하지만 토끼에게 소가 토끼를 다시 육지로 돌려보냄. 토끼를 다시 육지로 돌려보냄. 되셨나요? 그러면 밑에 별주부의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와 육지로 나가서 토끼의 간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토끼 간 대신 뭘 가지고 오게 되나요? 네, 토끼 똥을 갖고 가게 되죠. 토끼에게 소가 토끼를 놓치고 토끼똥을 갖고 용궁으로 돌아감. 토끼에게 소가 토끼를 놓치고 토끼에게 소가 토끼를 놓치고 토끼똥을 갖고 용궁으로 돌아감. 토끼똥을 갖고 용궁으로 돌아감.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쉬운 문제였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작품을 해석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동그라미 1번 문제만 볼 건데요. 작품 속의 등장인물 중에 하나를 고르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인물을 평가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등장인물이 표현하는 사회적인 계층과 등장인물의 장단점은 우리 앞에서 정리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각각의 인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 이렇게 평가를 구글 퀴즈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1번 문제를 선생님이 링크 걸어놓은 구글 퀴즈에 이제 담아놓았죠. 그래서 구글 퀴즈에다가 그 조건에 맞게 답을 작성하시고요. 그 내용을 학습 일지에다가도 옮겨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는 국어 선생님들이 보고, 요거는 담임 선생님이 보시죠. 일단 등장인물을요. 별주부, 토끼, 용왕 이 세 인물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요. 이 인물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밑에다가 세 문장 이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해서 퀴즈와 학습 일지에 작성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친구들과 서로 평가한 내용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각자 평가를 하고 나야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작품의 주제를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세 인물 중에 누구의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주제를 정리를 해줬죠. 네, 그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기준에 따라서 작품 속의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퀴즈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